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20억 유로 기금의 개발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유럽 지도자들과 협상을 거쳐 그리스의 위기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기금은 그리스의 경제 성장과 청년 실업률 감축, 영세 및 원조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에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리스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재무부장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연내 공식 출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우 재무부장은 이날 관영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즉 AIIB의 출범과 관련해 일본과 미국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AIIB는 다른 국제기구와 충돌하지 않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이날 가입 의사를 내비쳤으며 일본도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입 여부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나스닥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날보다 1.27% 상승한 83달러 80센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달성한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은 2,346억 달러로 늘어나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를 제치고 S&P 500 시총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대한 열기가 고조된 것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문가 예상을 웃돈 데 힘입은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달보다 배럴당 1달러 76센트, 4% 급등한 45달러 7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2일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서둘러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달러의 매력이 줄면서 달러는 이날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이번 주 유로달러 환율 상승폭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5,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올해 중반 이후 결정될 거란 전망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탔는데요. 이런 분위기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영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를 돌파했고 독일 증시도 12,000선을 넘어서기도 했죠. 중국과 일본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강세 배경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2의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중국과 일본도 동풀기 정책을 지속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행보에 우리 국내 증시도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보고 우리 증시 미친 영향도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이 절박하다는 뜻인데요. 오늘 이 같은 내용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성장률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치던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3조 원 규모를 더 풀기로 한 건데요. 먼저 10조 원의 추가 부양책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그에 대한 내용 좀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죠. 네, 3월 20일 날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은 첫 번째 재정에서 약 3조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과 그다음에 작년에 발표했던 46조 원 정책 패키지를 앞당겨 쓰는 데서 약 3조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들이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여유자금 1조 4천억. 그다음에 산업은행과 민간 기업들이 1:1 매칭 프로그램으로 투자하기로 한 자금을 조기에 당겨 쓰는 것을 약 5조 원 정도 집행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 여러 사항들을 타개함으로써 직접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에서 5천억 해서 10조 원 정도 추가 집행을 하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가 돈을 풀고 또 풀고 정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왔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 부양책이 지속되는 건 어떻게 보면 또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겠죠. 지난해 발표한 최경환 경제팀의 활성화 대책들이 성과가 좋지 못했다라는 걸 반증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데요. 최근 발표된 경기 지표들도 상당히 부진하기도 했고요. 현재 경기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추경을 46.5조나 했는데 불구하고 네. 그 돈이 집행이 끝나면서 4분기에는 전기비 0.4% 성장률이 크게 추락을 했습니다. 그 이어서 금년 들어서도 이제 잠깐 그 지표를 보면은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3.1%, 그다음에 이제 설비 투자는 특히 마이너스 7.1%, 그 외에도 수출 증가율, 특히 이제 그 수출 증가율이 전월비 마이너스 0.7, 그 다음에 2월 달에 마이너스 3.3%를 아주 조장케 나왔습니다. 그런 그 소비와 투자와 수출이 안 좋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현재 그 우리 산업 생산도 현재 마이너스 3.7로 나오고요. 특히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번 달에 전년 동기비 0.5%가 나왔는데 이것이 담배값 인상분을 빼면은 마이너스 0.1%가 되어서 사실상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바로 부랴부랴 추가 부양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이번에 추가 부양책을 꺼내든 배경에는 아무래도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도 의식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금리 인상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언제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컨대 주식이 약 3천억 달러 정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시장도 약 1,000억 달러, 그 다음에 은행에서 빌린 단기 외채도 약 1,000억 달러 이상 되기 때문에 만약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경기에 충격을 그만큼 크게 주니까 미국 금리 인상 전에 한국 경제를 부양시켜서 체력을 튼튼히 해둬야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따라서 미국 금리가 인상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한국 경기로서는 그만큼 더 이제 조금 더 숨통이 이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요번 달 그 18일 끝난 미국 FOMC 회의에서는 비록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금리를 올리는데 인내심을 갖겠다고 하는 그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빼기는 했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성장률 전망 하락이라든지 물가 상승률 전망 하락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아마도 금년 하반기 좀 가능성이 크게는 금년 4분기 정도 가야 금리를 오르지 않겠냐,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3월 달이니까 지속 한국 경제를 부양하는데 한 5, 6개월 정도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도 지금 추가 부양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국 금리 인상 전에 우리 경제를 좀 체력을 튼튼히 보강해 둬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발표된 좀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물가와 수출, 고용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전망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현재 보시나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여기는 보니까 전년 동기비가 나와 있는데 전기비로 보면 0.4%였거든요. 지난 4분기가 0.4%였는데 문제는 여기 잠깐 지표를 하나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전년 4분기에는 예컨대 소매 판매도 0.4, 2.1, 1.5였고 설비 투자도 8.5, 11.4, 11.1.9였는데
이렇게 플러스로 나왔는데도 작년 4분기 성장률이 0.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1월 달에는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3.1이고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7.1이고 수출은 마이너스 0.7, 마이너스 3.4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1, 4분기 성장률은 전기비로 볼 때, 사실은 전년 4분기가 0.4니까 최소한, 기저효과 때문에 전분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1%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에 지표들이 계속 마이너스로 줄줄이 나오는 걸로 미뤄봐서 아마 네. 0.5% 달성 여부가 만만치 않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계절 조정을 좀 감안했을 때 발표된 0.5% 증가라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전기비입니다. 예. 우리가 전년 동기비 할 때는 이제 계절 조정을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게 이게 예. 전년 동기비인데 지난 4분기가 요 전년 동기비 하면 이게 지금 이제 계절 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년 동기비 보는 건데 4분기 2.7인데 제가 보기에는 4분기 아까 보신 것처럼 지표가 그런대로 플러스로 나왔는데도 2.7이 나왔기, 이거는 네. 전년 동기비로 2.7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1, 2월 달에 지표들이 소비, 투자, 수출 전부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다음에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인 걸로 미뤄봐서 아마 전년 동기비로는 2.5% 달성도 쉽지 않을 그럴 전망까지 내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네. 굉장히 급하게 사실 3월 20일 날 10조 원의 추가 부양책을 내놨지만 바로 19일 날 또 5조 원을 또 내놨어요. 예. 19일 날은 중동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그 플랜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을 5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는데 이어서 하루 만에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도저히 그렇죠. 정부에서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10조 원을 추가로 부양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소비와 투자가 모두 좀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올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5%가 좀 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이번 10조 원의 추가 부양책 과연 그 실효성은 있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대외 여건을 보면 강달러와 유가 하락도 좀 만만치 않은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확대가 바로 민간 소비로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겠죠. 교수님은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효과가 좀 있을까요? 10조 원 부양책, 예. 현재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지금 현재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리가 호의들 한간에서는 야 금리 0.25% 낮춰서 무슨 효과가 있나 하지만 벌써 이제 일단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네. 올라가면서 그 동안에 그 수출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았던 많은 그 수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크게 개선은 아니겠지만 다소 개선될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작년에 그 완화한 LTV DTI 완화와 더불어서 한국은행 금리까지 낮추면서 부동산 시장이 온기를 보이면서 우리나라가 건설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에서 온기를 보이고 수출 쪽에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이제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어제 3월 20일 발표한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선 규모 면에서 재정정책 3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미니 부양책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최경환 부총리 취임하자마자 내놓은 것이 46.5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46.5조를 가지고도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작년에 성장률이 그나마 3.3%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3조 원 이거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는 금액을 더 늘리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지출될 것을 미리 땡겨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는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작년 4분기에도 46.5조를 쓰는데 너무 앞당겨 쓰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4분기에는 재정 지출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또 세수도 또 11조 원이나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4분기에 정부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4분기 성장률이 0.4%로 전기비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도 이걸 하반기에 걸 땡겼으면 다시 금년에도 세수가 그렇게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4분기에 또 이런 부분이 또 예상이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 10조 중에서 큰 규모 7조 원이 그렇죠. 민간 부분인데 민간 부분은 예컨대 산업은행과 민간 부분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투자하는 건데 여기 민간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규제가 많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이 한 10개 정도 통과되었고 환경 관련법이 한 4개 정도 통과되었고 최근 들어서도 임금 인상 압력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민간들이 참여해 줄 것인가? 어떻게 민간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관건인데 그러니까 10조 원 패키지 중에서 그 절반 이상을
민간이 참여해 줘야 되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재정 여력이 튼튼치 않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썼는데 이 부분이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정 면에서도 규모가 크지 않고 네. 또 민간이 참여해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크지 않은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번 어제 3월 20일 발표한 건 이렇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4월 달에 또 흔히 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민자를 유치하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민간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느냐, 여기에 또 중요한 그 관건이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교수님, 그렇다면은 이 민간의 술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경기 어떤 규제 완화 정책이 또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은 10조 원 추가 부양책, 그 다음에 4월 달에 발표할 한국판 뉴딜 정책도 여기는 그 절반 이상이 민간이 참여해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기업들의 숨통을 쥐고 있는 너무나 많은 규제들, 이것을 획기적으로 완화 정도 아니고 획파해 주지 않으면은 네. 안 됩니다. 작년 우리가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주재하시면서 규제 계획 끝장 토론을 하면서 약속한 것이 규제 건수를 10%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만 작년 말까지 조사한 거 보니까 3%밖에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작년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7대 부문, 서비스 부문, 다시 말하면 금융이라든지 교육 같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규제 계획을 해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금융, 교육, 관광 등 그런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전혀 규제 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규제 계획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규제 계획만 되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아도, 국내 세금을 쓰지 않아도 기업들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가장 관건은 두 개로 생각. 하나는 규제 계획을 해서 투자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 다음에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엔화에 대해서 원화가 고평가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은 경기가 살아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의견은 규제 개혁과 환율 개혁이 일단은 조금 안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진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 활성화 대책이 과연 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일 텐데요. 지난해였죠. 최경화 효과로 해서 그날 주식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늘도 좀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코스피 2037까지 올라갔는데요. 저번 주말에. 이게 뭐냐면 가장 큰 것이 미국에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당장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금리를 낮추었다. 또 한 가지는 유럽과 일본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와 엔 캐리 트레이드가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겠지만 정부에서 또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온기를 보이고 있다. 이것 때문에 현재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관건은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지금 이제 절하가 되다가 조금 환율이 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투자했다 이익금을 송금해 갈 때 환차순이 발생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주가 상승을 제어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볼 때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 한국은행 금리 인하, 그다음에 유로 캐리 트레이드, 엔 캐리 트레이드, 그다음에 정부의 부양책, 그다음에 그 주택 경기 움직임을 볼 때 당분간은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오면서 돈이 여기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대외 여건이 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원이자 건국대학교 특임 교수님인 오정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문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일본에서 요코들이 제약을 싹쓸이해 갔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 외신을 좀 짚어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제약주들이 급반등이 좀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반등세를 그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외신이 정확하게 어떤 시사해주는 의미가 있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요코들이 춘절에 방문해서 가장 많이 사간 것이 제약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제 그들이 왜 제약을 사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외신 기사가 이제 이유들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 외신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는 부분이죠. 결국은 그들이 그들 제약회사들을 믿지 못하고 중국 제약회사들을 믿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보호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병원보다는 오히려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부고 때문에 약국을 더 많이 방문을 하셨죠. 그때 그래서 약국이 더 활성화가 좀 돼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페인트에 대한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페인트 얘기 잠깐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가인 3,000원 부근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죠? 제가 한참 말씀드렸던 데가 2,500원, 2,400원대인데 지금 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점점 차익 관점, 차익 실현 관점에서의 접근을 하셔야 된다. 지금 따라붙는 전략은 옳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 테니까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이제 시청자분들은 좀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일단 1차 목표가 도달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꼭 차익 실현 관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외신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신에 대해서 지금 싱가포르 리칸유 총리죠. 그분의 별세에 대한 소식들이 좀 기사로서 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91세 장수했어요. 그죠? 이만하면 91세 나이로 리칸유 총리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죽으면 보통 퓨네랄 홀이라고 하죠. 그 장례식장으로 가는데 그 퓨네랄 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 왜 국화라든가 이런 뭐 이제 조의를 표하는 꽃들이 많잖아요. 그죠? 리칸유 총리의 어떤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잠깐 읽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민들로부터는 대다수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줄이 이어지지 않고 있고 국화가 넘쳐서 몇 번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경받는 총리 우리나라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계속 좀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보면 크게 지금 기사가 지금 아시아 쪽에서는 볼 게 없어서 제가 이거를 좀 위쪽으로 올려서 미국 기사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S 기사 쪽으로 좀 넘어가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 프라이스의 이 드랍, 이 허츠, 이 부분입니다. 요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오일 프라이스가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부분이 왜 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을 이쪽에서 좀 얘기를 다루고 있고, 이것이 어떤 다른 산업에 지금 other industries,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other industries,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유가 하락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지금 유가 하락은 결과적으로 보면 철강, 정유, 화학, 뭐 전반적인 산업에 다 영향을 미쳐요. 건설까지. 그런데 자, 이 유가 하락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한때 150불을 가던 이 유가가 왜 지금은 50불 밑에서도 쉽게 반등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를 크게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두바이유라고 하죠. 그죠? 중동. 그 다음에 또 WTI,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예요. 웨스트 텍사스,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 요게 이제 국제 유가를
결정하는 이제 주요 가격들인데, 자, 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거의 최굴입니다. 최치입니다.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에서도 거의 최치죠. 이거는 돈이 크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취하는 데 들은 비용 6불, 죄송합니다. 6불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셰일유는, 이거에 가까이, 10배 가까이 되는 60불 정도, 그러니까 50불에서 한 60불 정도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40불 이상을 넘지 못하고 50불 이상을 넘지 못하면 셰일유는 생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보자고요. 지금 셰일유를 개발할 수 있는 건 기술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채굴을 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하강을 해서 채굴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선으로 내려가서 횡보를, 그러니까 횡단을 해갖고 채굴을 하는 방식이 최근에 기술적으로 개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이 지금 국제 유가를 계속 건드리는 부분인데, 오일 지배력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바로 중동하고의 오일 지배력에 대한 싸움이 결국은 이 국제 유가의 하락을 계속 가져온 거고, 이 셰일유 때문이라도 결국은 국제 유가가 다시 100불을 넘어가는 시대는 향후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 기사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읽어드린 걸, 영어를 읽어드린 건요, 영문과 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전체적으로 해서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국제유가 반등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유화학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고? 기술적 반등이지 결과적으로 추세적 전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서는 비중 축소나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얘기 드렸고요. 자, 오늘 그 마이니치 신문 잠깐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요거 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마이니치 신문에서요,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은행, 지방 은행들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에 대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일본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얘들은 벌써 핀테크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은행들에 대한 지금 구조조정이 좀 가속화되고 있는데, 자, 그 부분들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일본에서는요, 실제로 싫다, 나쁘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 요코나이 데스가 나오는데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들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핀테크 산업의 영향이 은행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산업이 본격화가 되면 은행 쪽이 분명히 안 좋을 것이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경제신문 보면서 얘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입니다. 지금 뭐 한중일 정상회의 달팽이 마라톤 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 7개 법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 청신호를 보이고 있다. 자, 이 중에 보면 요걸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확대해 보면, 자, 요겁니다. 그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크라우드 펀딩법이, 자,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되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결국은, 이거는 통과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통과 가능성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들 좀 유심하게 보셔야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뭐냐? 결국은 크라우드 펀딩법은 뭐냐면 P2P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허용이 된다면,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금융권에 대한 부분들, 즉 은행 쪽에서는 자, 금융실명제법 강화를 통해서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에 이 핀테크 쪽은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라우드 펀딩법까지 이래 통과가 된다면 이제는
개인 간의 대출이 아니라 개인 투자가 되고 기업이 그 투자 방식을, 개인 투자 방식을 받아들이는 방법, 그리고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사업적인 부분들을 투자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법안들 결국은 통과된다는 것은 자, 앞으로 핀테크 산업은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핀테크 산업 쪽을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두 번째, 예, 유럽계 자금 국내에서 반도체주 쇼핑. 자, 요 얘기입니다. 제 SK 하이닉스 강조 많이 드렸죠. 46,000원 부근에서는 저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유럽계 자금이 어디로 많이 들어왔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DNF, 기가레인 등 전부 반도체 쪽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 주체, 한머니성 자금이 들어온 것이 어디다? 다 반도체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럽계 자금들은 거의 한머니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짧게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금일 앙겔라 메르켈하고 그리고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하고 만납니다. 이것도 별로 그 나쁜 내용이 나올 건 없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럽계 자금이 더더욱 강하게 들어온다고 본다면 반도체 쪽이 당분간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요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바로 효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효성 ITX 제가 5,000원부터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2만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작년도부터 효성 ITX, 재작년부터 계속 효성 ITX는 강조를 많이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크게 올라왔고 지금도 실적도 보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아 컴즈예요. 이게 바로 핀테크 쪽인데 전자결제 서비스하고 서비스는 빌게이트하고 캐시게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모바일 상품권, 쿠폰 이런 핀테크 산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효성에 이제 조현준 사장이죠, 그죠? 예전에 조현준 부사장이 있다가 지금 조현준 사장이 이 공격적으로 IoT 즉 그러니까 핀테크 쪽 이들도 IoT하고 핀테크 쪽으로 강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결국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IoT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핀테크에 대한 사업적인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이 자회사들 효성이 갖고 있는 자회사 효성 ITX와 그 다음에 갤럭시아 컴즈의 본격적 성장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으로 아직은 IoT라든가 핀테크라든가 성장 단계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오르지 않은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 쫙 읽어봤습니다. 나쁜 내용 없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마디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장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속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그리스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만납니다. 오늘 물론 지금 낮 시간에 만나는 건 아니죠. 저녁 늦게 저희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쯤이 되겠죠. 한 새벽 1~2시쯤 될 것 같은데 긍정적 회동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요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좀 촌철살인 같은 발언을 좀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리스에까지 가서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들을 달래줄 것 같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로. 그러니까 그런 좋은 얘기들이 나온다면 유럽계 자금들은 더더욱 강하게 들어올 것이고 그것은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장 여전히 좋습니다. 낙관적 관점 유지하시면서 여러분들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군이었습니다. 네, 국내 시황의 대화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연일 2,000포인트 위에 머물자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은 1% 이상 강한 반등세가 나오게 됐는데요. 대표님의 전망대로 코스닥 성장주들의 강세가 다시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리뷰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 지난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생각을 해보면요. 뭐니 해도 코스닥 시장 내 그리고 더 나아가선 바이오와 제약주들의 어떤 광풍이 몰아닥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 시장 전반적인 옐런 의장의 어떤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좀 발언 이후에 시장 유동성에 대한 기쁨의 어떤 모멘텀이 나타났었고요. 그 상승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바람에 다소간에 좀 쉬어가는 좀 모멘텀의 둔화 과정. 그 상황 속에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성장주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지속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 지난주 이제 코스피 물론 이제 금요일 시장 다소간에 좀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2,037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 우리 코스피 시장, 코스피 선물 시장의 마감을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우리 시장 2,045포인트 정도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이론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의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부분 이번 주 역시 끊이지 않고 지속되겠다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주 외국인 지난주만 해도 한 1.5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지난 2주간 합산을 해본다면 2.55조 원에 달하는 매우 큰 규모의 순매수 물량이 나타났다라는 것. 말 그대로 글로벌 유동성이 우리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 일단 시작을 했다 하면 당장 끝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지난주, 지지난주 순매수를 했다고 해서 오늘 포함한 이번 주 갑자기 순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 일단은 기본적으로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다소간 모멘텀의 둔화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 역시 코스닥 시장 내 성장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바벨 전략을 계속해서 좀 적정한 균형감 있는 그런 전략을 계속 써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특징을 보였던 업종 내지는 종목 말씀을 드려보면요. 가장 첨예했었던 것이 의약 업종이 되겠습니다. 제약 업종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한미약품 그리고 녹십자 좀 유별나게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녹십자 15%에 가까운 상승 보였었고요. LG생명과학 역시 한 8%대 급등 나타났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부분이 있죠. 환율이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강세, 달러화의 약세, 이 강약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 들어서 달러화의 약세,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97포인트까지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틈타서 달러화의 어떤 원화 약세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현대차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수출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이 있겠죠. 증시 활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권 업종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특히나 메리츠존금증권 그리고 KTB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15%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이번 주 역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우리가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듯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실적적인 측면 아니면 기업의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의 소비와 관련된 것일 텐데요. 아모레퍼시픽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것. 이번 주 역시 관심 영역권 내에 둬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좀 네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장성에 대한 분명한 코스닥 시장 내에서 순환매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지만 중국 소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 핀테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유동성 대형 수출주 관점 에서 이번 주 계속해서 한 4가지 관점 계속되는 관심 사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또 간밤 달러 약세가 지속된 건 뉴욕 증시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죠. 나스닥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웃국인 일본과 중국 증시 흐름도 최근 들어 상당히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변수 그리고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아마도 시장 내 이렇다 할 큰 모멘텀 내지 이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요국들 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제조업 지표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 뭐 이런 부분의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시장 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계속되고 있는 이슈입니다만은 환율 부분이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말 그대로 화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방금 전에 이제 박미란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본 시장의 상승 그리고 뭐 유로존 시장의 상승 특히 독일 중심으로 한 유로존 시장의 상승 부분 뭐니 해도 달러화의 강세 내진 약세와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지난주 다소간의 뉘앙스를 끼치면서 조금 당장 뭐 4월 달은 아니다, 3월 달은 아니다. 뭐 일단 6월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그리고 6월 이후로 미루어지더라도 물가 지수와 연동되어서 물가 지수와 매우 연동되고 그 다음에 올리게 된다면 힌트를 주겠다라는 그런 발언들 상당 부분 호재가 되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달러화가 다시금 약세 반전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 내 어떤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형주의 급등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슈나 이벤트가 이번 주 사실상 예고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대형주 상승폭은 조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되 하지만 시장의 중심축에 분명히 서 있다라는 것 꼭 생각을 해두시고요. 반면에 이제 그 어떤 코스닥 성장과 관련된 어떤 그 관심사 부분 이번 주 초반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려 봅니다. 외국인의 유동성 여전히 뭐 달러화의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 다들 주지하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삼적 물가 부분 그리고 환율 부분 금리 이에 따른 수혜 업종 내지는 수혜 종목은 무엇일까? 최근 들어서 소비와 관련된 어떤 그 유통주들의 상승 조금 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현대백화점이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소비와 관련된 그 기저에는 임금 인상 이슈와 연관이 크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봄철 어떤 그 계절적인 성수기와도 맞물려 있다라는 것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어떤 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앞서 네 가지 핵심 포인트로 코스닥의 성장주, 또 중국의 수출 관련주, 중국의 소비 관련주,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끝으로 대형 수출주 관심을 갖자 하셨는데 좀 더 보다 자세한 핵심 전략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뭐 말씀드렸던 그대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 핵심은 유동성과 실적이다라는 것. 일단 유동성과 관련된 이벤트 지난주 목요일을 계기로 당분간 목요일 큰 모멘텀을 위해 준 이후에 다소간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분명한 것 우리 그 투자 포트폴리오의 핵심에 넣어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멘텀의 둔화 부분을 틈타서 성장 기대감에 따른 어떤 그 부분 한 종목 내지는 한 업종만 갈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 여기서 순환매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그 바이오주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특히나 중국에서는 최근 이제 그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지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신재생 환경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IT 부품주들까지 그리고 게임주들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대감과 맞물린 어떤 그 순환매 부분 꼭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소비와 관련된 뭐 화장품이랄지 여전히 뭐 여행 관련주들 여전히 핵심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뭐 기저부터 계속 나타난 정부 정책 뭐 하루가 멀다하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번 지난주 말에 나타난 어떤 그 추가경 정부 예산의 조기 집행 10조 원에 달하는 조기 집행 가능성 부분, 조기 집행 언급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건설 업종들이 지난주 조금 많이 눌렸었다라는 것. 이번 주에는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정부의 어떤 그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 그리고 순환매라는 키워드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문의 승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현대차는 매도세한 이후 좀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바닥이라고 하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6% 급등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또 파라다이스 26,000원 지지를 확인하자 하셨는데 이후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 이후 대응 전략 확인해 주시고요. 또 시장 이야기를 해보면 이 코스피는 기관의 매도에 연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흐름 좀 보이게 될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5일선까지의 조정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지속적인 출렁임이 나왔던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지난주 목요일에 시가가 2,047포인트, 목요일에 시가가 2,047포인트로 시가가 플러스 0.9%로 강하게 좀 출발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바로 보합권까지 장중에 이제 밀리게 되면서 기관들의 어떤 그런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2050포인트의 저항을 최근에 음봉 캔들에 대한 부분으로 나오면서 결국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은 멈추는 현상이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더라도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적인 매도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증시에서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죠. 2,000포인트 이상만 가면 나오는 ETF, 지수상장 펀드라든지 펀드 매물들에 대한 계속적인 그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코스닥의 쏠림 현상은 어떤 그런 당연한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적인 부분들, 그리스 문제들 이제 조금은 나오고 있죠. 유동성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음 달부터 IMF에서 어떤 IMF에 상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또다시 증시에는 어떤 불확실성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 문제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5일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재차 참고를 하시면서 2050포인트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에 대한 돌파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현대차를 바닥권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매도 사인드린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죠. 지수가 장중에 출렁임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지수를 이끌었던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 섹터들이 단기 이평선인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음봉 마감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에서 잘 빠져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현대차를 중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에 대한 안착과 200일선에 대한 돌파 반드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파라다이스가 되겠죠.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려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캔들로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쌍바닥에 대한 가격권, 그러니까 2월 달에 경신한 26,000원에 대한 하방 경직성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정확하게 26,000원을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죠. 역시나 반발 매수세와 손절 매도세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우세적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6,000원에 대한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쌍바닥을 완벽하게 지금 만드는 모습. 자, 결국 이제 이번 주의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당장 오늘은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겠지만은 오늘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또 다시 옆으로 기면서 이평선 수렴화 과정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최근에 이제 목요일이 되겠죠. 투매의 급락 속에서 진바닥권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장에 6% 넘는 그런 급등이 나온 것과 같은 이치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분들 한 번쯤 순환매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이제 셀트리온으로 코스닥의 상승을 시작으로 한 이후에 사실 셀트리온 이외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하고는 역행하는 상당히 이제 주들들을 피말리게 하는 어떤 그런 피바다 차트가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나오게 되면서 LED에서는 서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카지노주에서는 파라다이스, 인터넷 포털에서는 다음 카카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면서
못하게 됐지만은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쇼커버린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순환매 차원에서의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6,600원 26,600원의 쌍바닥에 대한 저점 지지 지속적인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결국 이제 파라다이스가 카지노 관련주의 대형주라면은 자 소형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이비어 뮤브먼트가 있죠. 자 제이비어 뮤브먼트 실적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제주도의 카지노 시장에 대한 매출 1위가 파라다이스 그룹 그리고 2위가 제이비어 무브먼트가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2위이기 때문에 자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들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왜 자꾸 이제 카지노 관련 섹터들을 좀 말씀드리냐면은 이 두 업체 모두가 제주도 안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제주도의 최고 성수기가 물론 여름도 있겠지만은 4월달 벚꽃이 피는 4월달 계절이 되겠죠. 가뜩이나 지금 중국 자본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돈이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때 이제 4월부터의 관광객 증가세로 인해서 매출 증대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된 상황에서 쇼커버링과 함께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제이비어 무브먼트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5,7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으시면 되겠죠. 5일선을 이탈했다가 5일선을 유지하게 되면서 21선이 우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과 21선이 교차되는 그런 시점에서의 슈팅 기대를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하자.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파라다이스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즌 1 때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우리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따라는 사고 싶은데 매수할 자금 여유가 없다. 그리고 없어서 못 산다라고, 보고 계셨다는 분들이 좀 많으셔갖고, 조금은 지루한 면이 있더라도 누구라도 매수 가능한, 중기적으로 스윙 가능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 편성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앞에서 중기적인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이외에도, 단기성으로 보실 만한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 자,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인성정보,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관련된 인수설로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나온 이후에 재차 눌린 구간, 즉, 오늘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장, 자, 제약바이오에 이어지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함께 빠른 단기 트레이딩으로 체크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 공략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장기로는 카지노주, 단기로는 헬스케어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동성 장세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잠시 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일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